안녕하세요. 9월 5일 오전에도 책 읽고 밤에도 책 읽는 그림 그리는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하늘 날씨처럼 너무나 맑고 청명했어요. 간만에 국악 공연도 보고 왔는데 공산성에서 자연과 함께 국악 연주 소리를 듣고 오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나 뭐 음악회, 무용 공연, 뭐 국악 공연 많은 게 기회가 없는데 오늘은 간만에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가슴을 울리고 또 자연과 함께 바람을 느끼고 오니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깥 활동 조금 하면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림 좀 그리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책을 읽고 가려고 합니다. 고흐, 반고흐 영혼의 편지. 중간이 넘어갔어요. 중간중간 읽으려고 하다가 그냥 완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85년 11월 고흐는 도시 풍경과 초상화를 그려 생계를 유지하려는 희망을 품고 앤드워프로 떠났다. 떠들썩한 항구의 풍경이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1886년 1월에 앤트워프의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했으나 신경과민 증세가 심해져 2월이 끝나기 전에 그곳을 떠났다. 파리에 온 고흐는 탄기 영감이 운영하던 클로젤 거리의 그리물감 상점에서 툴루즈로 트레크, 앙크탱, 베르나르 러셀 등을 만났다. 이들은 코르몽의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4월에 이들과 합류하면서 그는 인상주의 회화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 화실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수 없어서 넉 달 만에 떠나고 말았다. 여름에는 색다루는 연습을 위해 꽃을 다룬 정물화 연작을 그렸다. 인상파 화가들과 어울리면서 과음과 태폐적인 생활을 한 그는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을 받아 화풍의 변화가 생겼고 한때 전묘화의 기법에 심취하기도 했다. 베르나르와 가깝게 지내던 고흐는 클리시 거리에 있는 포세라는 대중식당에서 그와 함께 전시회를 열었다. 그러나 고흐가 그 식당의 주인과 다투는 바람에 템버랭이라는 선술집에서 작품을 전시했다. 그 선술집의 주인이며 이탈리아 화가의 모델이었던 세가토리와 사귀었지만 곧 헤어지고 말았다. 6월 뱅화랑에 전시된 일본 그림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그의 그림의 색채는 더 밝아지고 양식도 많이 변했다. 11월에는 샬레 레스토랑에서 푸티 블루바르의 인상파 화가들이란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의 작품과 함께 앙크탱, 베르나르, 드코닝, 툴루즈 록트레크의 작품을 전시했다. 이 전시회를 통해 고갱, 기요맹, 쇠라 등을 알게 되었다. 파리에 온 지 1년 6개월이 지나자 이 도시에 대해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더 많은 빛과 색을 찾아 남프랑스의 아를로 떠났다. 파리에서 고흐는 자화상, 정무라, 몽마르트 풍경 등 2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 사람의 눈. 어제는 성당이 보이는 곳으로 가서 약간의 습작을 하고 돌아왔다. 공원을 그린 습작도 있다. 성당보다는 사람의 눈을 그리는 게 더 좋다. 사람의 눈은 그 아무리 장엄하고 인상적인 성당도 가질 수 없는 매력을 담고 있다. 거지든 매춘부든 사람의 영혼이 더 흥미롭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방금 몇 점의 습작을 완성했다.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보내준 돈을 받자마자 멋진 모델을 구해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을 실물 크기로 그렸는데 검은 머리카락을 제외하고는 꽤 밝은 그림이다. 그림 전체가 희미하게 가물거리는 황금빛을 띠고 있거든. 사용한 색을 열거하면 피부는 부드러운 색조로 칠했고 목은 청동빛을 띠고 있으며 머리카락은 양홍색과 프러시안 블루를 이용해서 칠흑같이 검게 했다. 상의는 희미한 흰색이고 배경은 그보다 훨씬 더 밝고 환한 노란색이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에는 불꽃 같은 빨간색으로 몇 번의 붓질을 했고 흰 옷의 약간 지저분한 부분도 짙은 빨간색으로 표현했다. 모델은 카페에서 일하는 여자인데 내가 그리고 싶었던 것은 면류관을 쓴 그리스도 같은 모습이다. 그녀는 밤새 꽤 바쁘게 일했음이 분명한 모습을 하고 왔다. 인상적이게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샴페인은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슬프게 해요. 그 순간 난 어떻게 그려야 할지 알 것 같았고 관능적이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쥐어뜯는
깃들 것 같은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 같은 모델을 놓고 옆모습으로 두 번째 습작을 시작했다. 그 밖에 거의 끝나간다고 말했던 초상화를 끝냈고 내 두상 습작을 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 요즘은 작업마다 아주 기분이 좋다. 여기 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어제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렘브란트의 그림을 사진으로 보았는데 큰 감동을 받았다. 빛이 가슴, 목, 턱, 코와 뺨 위로 비치고 있는 한 여인의 초상화인데 이마와 눈은 붉은 깃털이 달린 큰 모자에 가려 그늘져 보이고 가슴이 깊게 파인 상의에도 노란색과 붉은색 깃털이 달려 있다. 배경은 아주 어둡다. 여인은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 렘브란트의 자화상에서 볼 수 있는 미소를 연상시키는 신비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다. 요즘은 온통 렘브란트와 프란스 알스 생각뿐이다. 그들의 그림을 많이 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을 이곳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델을 서는 여자들이 누구든 그들을 그리면 다른 어떤 일보다 얻는 게 많다.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그림의 기반을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 가장 고차원적인 예술을 살펴봐도 여기엔 반박의 여지가 없다. 사람을 그리는 것, 그것이 옛 이탈리아 예술이고 밀레의 예술이며 브레통의 예술이니까. 문제는 사람부터 그리기 시작해야 할지 옷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점이다. 그리고 형식을 세부적인 것이 하나로 보이게끔 그려야 할지 혹은 형식을 인상과 감정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간주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대상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려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첫 번째 생각을 따라 그린다면 덧없는 그림이 나오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를 따른다면 수준 높은 작품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탓에 네가 보내준 돈을 받았을 때는 어떤 음식도 소화시킬 수 없는 형편이었다. 꼭 치료하도록 노력하마. 사실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면 에너지가 넘치고 정신이 명료한데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야외에서 작업하는데 하는 게 너무 힘든지 순식간에 허약해지는 것 같다. 그림이 사람을 아주 지치게 하나 보다. 이곳으로 오기 얼마 전 만데르 루 선생에게 내 건강에 대해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는 내가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면서 완벽한 작품을 그릴 수 있을 만한 나이까지 살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 나도 그에게 신경쇠약 등에도 불구하고 60이나 70세까지 살았던 화가들을 여러 달고 있는데 나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가 삶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면서도 평온함을 유지한다면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곳에 온 것은 다행이다. 원하던 것을 표현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수단을 찾았기 때문이다. 더 질 좋은 붓을 쓰게 된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요즘은 양홍색과 코발트색에 푹 빠져 있다. 코발트는 아주 신비로운 색으로 사물 주변의 분위기를 만들 때 이보다 더 적합한 색은 없지 싶다. 카르민은 포도주의 붉은색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며 포도주처럼 강렬하다. 에메랄드 그린도 마찬가지다. 이런 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절약이다. 카디뮴 색도 마찬가지다. 상상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가 돈을 받을 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무엇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비록 그동안 밥을 못 먹고 있었지만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림을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이 손에 들어오는 즉시 모델을 구하러 나가서는 돈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작업한다. 계속 그림을 그리려면 이곳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와 저녁의 찻집에서 약간의 빵과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은 꼭 필요하다. 형편이 허락한다면 야식으로 찻집에서 두 잔째의 커피를 마시고 약간의 빵을 먹거나 가방에 넣어둔 호밀 흑빵을 먹어도 좋겠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모델이 떠나버리고 혼자 남게 되면 갑자기 나약한 감정이 나를 덮치곤 한다. 이곳의 모델은 시골의 모델과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관심을 끈다. 특히 그들의 외모가 전적으로 다른데 그런 차이가 사람의 피부색에 대해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가장 최근에 그린 자화상은 아직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의 작품과는 많이 달라졌다. 너 역시 진실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는데 농촌 안악을 그릴 때 그들이 농촌 안악답기를 원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매춘부를 그릴 때는 매춘부답게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매춘부의 초상화에 그토록 강렬한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는 신비스러운 미소를 특유의 무게를 갖고 아름답게 포착해서 그렸지. 렘브란트는 미술가 중에 마술가다. 마술가 중에 마술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그리는 법을 알아내고 싶다. 마네는 그렇게 하는데 성공했다. 꾸르베도 그랬고, 아, 망할 자식들. 나도 그들과 같은 야망이 있다. 졸라, 도데, 콩크르 형제, 발자크 같은 문학의 거장들이 묘사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골수 깊은 곳에서부터 느낄 때면 그 욕망은 더 강하게 불타오른다. 1885년 12월 28일. 물감에서 솟아오르는 인물을 그리기 위해 이번 주는 몹시 바쁘게 보냈다. 유아 수업 이외에 저녁에도 스케치 수업에 갔고 그 클럽에서 모델을 두고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작업하거든. 이런 클럽에 다니면서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도 알게 되었다. 이번 주에는 대형 나치 흉상을 2점 그렸다. 베를라의 수업인데 모델이 아주 마음에 든다. 석고 대생 시간에도 같은 모델을 스케치했다. 이제 막 2점의 커다란 인물화를 끝냈는데 이와 관련해서 2가지 할 말이 있다. 첫 번째는 몇 년 동안 옷 입은 모델들을 보고 그림을 그려온 후 다시 누드를 보고 고대의 작품을 보는 것이 무척 흥미로웠고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만일 파리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다른 어딘가에서 그림을 배워야 하며 더 이상 완전 초보에 머물지 않으려면 길든 짧든 아카데미에서 작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메를라가 내게 아주 엄격한 충고를 했는데 대생 수업에 그 역시 같은 말을 한다. 그들은 내게 최소한 1년은 스케치에 몰두하라고 하는구나. 가능하면 석고상과 누드 대생만 말이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며 그 후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야외 그림이나 초상화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한다. 나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석고상과 누드 모델을 접할 수 있는 곳에 있도록 노력해야겠지. 제리코나 들라크로와의 그림을 보면 정면을 향하고 있는 인물들도 등을 가지고 있다. 인물들 주변으로 공간이 있는 것이지. 그들은 마치 물감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이런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이다. 베를라나 빈크의 이야기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들이 이런 기술을 내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 둘 다 색채와 관련해서 옳지 못하거든. 내 습작과 다른 동료들의 습작을 비교해보면 거의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는 게 놀라울 정도다. 그들은 그림에 맨살과 똑같은 색을 쓰는데 가까이서 봤을 때는 그들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면 그들의 그림은 지독할 정도로 밋밋해 보인다. 분홍색, 섬세한 노란색 등의 부드러운 색조들은 거친 효과를 만들어내니까. 반대로 내가 그린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 초록빛을 띤 빨강, 노랑이 섞인 회색,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많은 색이 뒤섞여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면 인간의 살이 물감에서 튀어나오는 듯 주변에 공간이 생기며 진동하는 빗줄기가 그 위로 쏟아진다. 아주 조금의 채색만으로도 효과가 강조되는 것이다. 내게 부족한 것은 훈련이다. 아마 그런 그림을 50점은 더 그림 후에야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나는 시간을 끄며 아주 정성을 들여서 채색한다. 충분한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그림 속에서 생명을 끌어내기 위해 너무 오래 망설이게 되더구나. 하지만 이런 시간의 문제, 연습의 문제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붓질을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달라붙어 훈련해야겠지. 몇몇 동료들이 내 스케치를 보았는데 그중 한 명이 내 농부 그림에 영향을 받아 다음 누드 수업 시간에 모델을 훨씬 더 활기차게 그리기 시작했다. 명암을 분명하게 부각하면서 말이다. 그가 그 스케치를 내게 보여주었고 우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건 이곳에서 내가 본 동료들의 스케치 중 가장 훌륭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이 그 그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한 선생님은 일부러 그를 불러서 또다시 감히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내가 확언하건대 그건 제대로 된 유일한 스케치였다. 너도 이곳이 어떤지 알겠지. 하지만 문제될 건 없다. 우린 그런 일에 화내선 안 된다. 사람들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행히도 항상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그들이 그리는 인물은 거의 항상 머리를 거꾸로 받고 넘어질 것처럼 불안정해 보인다. 단 한 인물도 2발로 단단하게 서 있지 않는다. 인물이 안정되게 서 있으려면 처음 구도를 잡을 때부터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래도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어떤 일이 있든 결과가 어떻든 내가 베를라와 잘 지내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말이다. 난 이곳에서 내가 머릿속으로 원하던 것과 현실이 충돌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면서 내 작업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고 약점이 무엇인지 더 잘 판단하여 그걸 고칠 수 있게 되었다. 르브르에서 만나자. 내가 이렇게 갑자기 파리로 와버렸다고 화내지 않기를 바란다.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았다. 괜찮으면 정오부터 르브르에서 기다리마. 네가 언제쯤 카레올로 올 수 있는지 알려다오. 비용 문제는 전에 말한 것과 똑같을 거다. 물론 아직 돈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걸 쓰기 전에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만나서 함께 의논해보자. 불확실한 미래. 편지와 돈 고맙게 받았다. 설령 성공을 거두더라도 그림을 그리는데 든 돈을 고스란히 되찾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우울해진다. 가족들은 아주 잘 지내지만 그래도 그들을 보면 슬프다라고 쓴 네 편지를 읽고 마음이 아팠다. 네가 결혼한다면 어머니께서 아주 기뻐하시겠지. 네 건강과 일을 위해서라도 독신으로 지내선 안 될 테고. 하지만 나는 결혼이나 아이에 대한 욕망 잃어버린 것 같다. 이따금 35이란 나이에 벌써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한다. 그 반대해야 할 텐데 말이다. 그리고 가끔은 이 지긋지긋한 그림에 염증을 느끼기도 한다. 어디선가 리슈팽이 그랬지. 예술에 대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잃게 만든다. 고 그건 정말 옳은 말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 역시 예술에 대해 넌더리를 내게 만든다. 가끔 내가 이미 늙고 쇠약해져 버린 느낌이 든다. 그림에 이토록 열성적이지 않았더라면 누군가의 연인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성공하려면 야망을 가져야 하는데 내겐 야망이 어리석게 느껴진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다. 무엇보다 내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래에는 불가능한 일도 아니겠지. 열심히 그림 실력을 쌓아서 네 체면을 구기지 않도록 당당하게 내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러면 난 남북 어딘가로 내려가서 인간적으로 구역질나는 많은 화가들을 보지 않고 지낼 테다. 어제 탕기 영감을 만났다. 그는 내가 막 완성한 그림을 가게 진열장에 걸었단다. 네가 떠난 후 내 점을 완성했고 지금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길고 큰 그림들을 팔긴 어렵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야외의 신선함과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식당이나 시골집의 장식에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말이다. 언젠가 네가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면 너도 다른 화상들처럼 시골에 집을 살 수도 있을 게다. 네가 안락한 생활을 한다면 더 많은 돈을 써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기반을 형성하는 것 아니겠니? 요즘은 누추해 보이는 것보다 부유해 보이는 것이 훨씬 유리하거든. 자살하는 것보다 유쾌한 삶을 사는 게 더 낫다. 생명이 깃든 색채. 친애하는 레벤스에게. 앤드워프에 있을 때에는 인상파 화가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몰랐는데 파리에 와서 그들을 직접 만나보니 아직 그 이론이 되지 않았는지 그들의 그림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다네. 특히 드가의 누드화와 모네의 풍경화가 마음에 드네. 내가 하고 있는 작업 이야기를 하자면 모델에게 지불할 돈이 없어서 인물화는 완전히 포기했네. 그 대신 유화로 채색하는 연습을 위해 빨간 양귀비꽃, 파란 수레국화와 물망초, 하얀 장미와 분홍 장미, 노란 국화 등 꽃 그림을 그리고 있네. 파란색과 오렌지색, 빨강과 초록, 노랑과 보라의 대립을 추구하기 위해서지. 회색빛 조화를 피하고 강렬한 대립을 조화롭게 다루기 위해 강렬한 색을 사용하려 노력하고 있다네. 이런 훈련을 마치고 최근에는 두 상습작을 그렸는데 빛과 색에서 전에 그린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감히 말할 수 있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색에서 생명을 추구해야 한다고. 진정한 대색은 색과 함께 틀이 만들어진다고 말일세. 풍경화도 12점 그렸는데 순전히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그렸네. 나는 이런 식으로 그림에 생명을 얻고 진보하려고 분투하고 있네. 봄이 되면 2월이나 어쩌면 더 빨리. 나는 푸른 톤과 화려한 색채의
난 프랑스로 가게 될 것 같네. 자네도 나와 같은 것을 추구해온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 그곳에 있을 당시 자네가 철저한 색채주의자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네. 내가 인상파 화가들을 만나보니 자네의 색채와 내 색채가 모두 그들의 이론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네. 하지만 우리가 동료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네. 네 자신을 즐겨라. 여동생 윌에게. 나무와 비에 대해 쓴 너의 짧은 희곡에 대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너도 자연 속에서 많은 꽃들이 발에 질밟히고 얼어버리거나 시드는 걸 직접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잘 익은 곡식이라고 모두 흙으로 돌아가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사람도 곡식에 비유할 수 있다. 하늘의 곡식에도 싹을 틔울 힘이 있는 것처럼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에게 그런 힘이 있다. 자연스러운 삶이란 싹을 틔우는 것이거든. 사람들이 싹을 틔울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겠지. 싹을 틔우지 못한 곡식알이 힘없이 맷돌 사이에 놓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러운 성장이 저지되고 아무런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 놓이게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곤 하지. 자연스러운 생명활동이 저지되었을 때 어쩔 수 없다고 굴복해버리기보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문제가 무엇인지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아내려는 사람이 있다. 그처럼 훌륭한 의지로 세상의 어둠을 밝혀온 소중한 의인을 책 속에 찾아볼 수 있지. 그러나 그런 사람이 늘 위안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문명화된 사람들 대부분은 우울증과 비관론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 나도 웃고 싶은 마음을 잃고 살아온 게 몇 년인지, 이게 내 잘못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자. 어쨌든 나는 좋은 웃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낀다. 그 웃음을 모파상한테 발견했다. 웃음의 의미를 잘 전해준 다른 사람도 있다. 오래된 작가 중에는 라블레가 있고 오늘날에는 앙리 롭슈포르가 있다. 그리고 캉디드를 쓴 볼테르도 있다. 반대로 있는 그대로의 삶과 진실을 원한다면 제르미니 라세르투와 소녀 엘리자를 쓴 콩크루가 형제가 있고 삶의 환희와 목로주점을 쓴 졸라가 있다. 그 밖에도 많은 걸작이 있다. 그들은 우리가 공감하는 삶을 묘사하고 있어서 진실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준다. 졸라, 플로베르, 모파상, 콩크루 형제, 레슈팽, 도데, 위스망스 등 프랑스 자연주의자의 소설은 정말 훌륭하다. 그런 소설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이다. 모파상의 걸작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너를 위해 구해보마. 성경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까? 예수님이 오늘날 다시 재림한다면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에서가 아니라 저 위에서다. 왜 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자를 찾느냐? 라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겠지. 세상의 빛이 말이나 글에 의해 유지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묘사해서 널리 알릴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런 글이 전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 위대하고 훌륭하고 창의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면 그 가치는 옛 기독교인들에 의해 기록된 혁명에 비견할 만하다. 나는 성경을 요즘 사람들보다 더 세심하게 읽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토록 고상한 이상이 늘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옛것이 아름다운 만큼 새것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과거나 미래는 우리와 간접적인 관계밖에 맺지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는 직접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동안 힘든 일을 많이 겪은 탓에 빨리 늙어버린 것 같다. 주름살, 거친 턱수염, 몇 개의 의치 등을 가진 노인이 되어버렸지. 그러나 이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니? 내 직업이란 게 더럽고 힘든 그림 그리는 일 아니냐. 스스로 원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았겠지. 그러나 즐겁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비록 내 젊음은 놓쳐버렸지만 언젠가는 젊음과 신선함을 담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불확실하게나마 미래를 상상하며 지낸다. 태호가 없었다면 그림을 그대로 그릴 수 없었을 것이다. 친구 같은 태호가 있었기에 내 그림의 수준이 높아지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더 많은 색채와 더 많은 태양을 볼 수 있는 남부에서 지낼 계획이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좋은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다.
네 작품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를 돕거나 위안하기 위해 개입한 어떤 힘이 우리 위에 존재한다는 믿음은 내가 받아들이기에도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하기에도 꺼림칙하다. 신은 이상한 존재여서 솔직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네 작품은 좀 감상적이고 형식도 앞에서 언급한 신의 섭리에 대한 설화를 연상시킨다. 혹은 그 섭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설화들은 대개 이치에 맞지 않고 반박의 여지도 많다. 내가 가장 불안하게 생각한 점은 글을 쓰려면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네 믿음이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내 소중한 동생아. 차라리 춤을 배우든지 장교나 서기 혹은 누구든 네 가까이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하렴. 한 번도 좋고 여러 번도 좋다.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느니 차라리 바보짓을 몇 번이든 하렴. 공부는 사람을 둔하게 만들 뿐이다. 공부하겠다는 말은 듣고 싶지도 않다. 나는 아직도 말도 안 되는 연애 사건을 일으키곤 한다. 대개는 그런 사건으로 창피와 망신만 당할 뿐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 것이 전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종교나 사회주의에 심취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은 사랑에 빠졌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사랑에 빠지지 못해서 종교나 이념에 깊이 몰두하게 된 것이지. 그때는 예술도 지금보다 더 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종교나 정의나 예술이 그렇게 신성할까? 자신의 사랑과 감정을 어떤 이념을 위해 희생시키는 사람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더 거룩한데, 그건 그렇다 치고 글을 쓰고 싶다면 행동을 해라. 인생에 대해 무언가를 담고 있는 그림을 그리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있어야 한다. 그러니 네 스스로 퇴보하길 바라지 않는 이상 공부는 필요하지 않다. 많이 즐기고 많이 재미를 느껴라.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예술에서 요구하는 것은 강렬한 색채와 강한 힘을 가진 살아있는 어떤 것임을 명심해라. 네 건강을 돌보고 힘을 기르고 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공부다. 내 그림 이야기를 하자면 누에넨에서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이 내가 그린 그림 중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 그 후로는 모델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 대신 색채 문제를 고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나중에라도 인물을 위한 모델을 발견한다면 내가 단순히 녹색톤의 풍경화나 꽃그림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작년에는 회색, 분홍색, 부드럽거나 환한 녹색, 밝은 청색, 보라색, 노란색, 오렌지색, 찬란한 빨간색 외에 색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주로 꽃그림만 그렸다. 그 덕에 올여름 아시니에르에서 풍경화를 그릴 때 과거보다 더 많은 색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그것을 초상화에도 적용해 보려 한다. 물론 그런 작업을 하느라 과거보다 못한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겠지. 그건 화가에게도 그림에도 좋지 않으니까. 나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삐뚤어지고 적의에 차서 성을 잘 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 해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약국에서 파는 약보다 더 좋은 약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돼 있다. 그러니 너무 기를 쓰고 공부하지는 말아라. 공부는 독창성을 죽일 뿐이다. 네 자신을 즐겨라. 부족하게 즐기는 것보다 지나치게 즐기는 쪽이 낫다. 그리고 예술이나 사랑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라. 그건 주로 기질의 문제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글을 쓰는 것보다 나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며 네 감정을 그 방식으로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다면 너에게 납득시킬 수도 있을 텐데 여하튼 네가 그림을 그린다면 내가 뭔가 도울 수 있겠지만 글 쓰는 일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예술가가 되려는 생각은 나쁘지 않다.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과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억누를 수는 없지. 소망하는 것을 터뜨리기보다는 태워버리는 게 낫지 않겠니? 그림을 그리는 일은 내게 구원과 같다.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불행했을 테니까 어머니께 깊은 사랑을 전해다오. 추신.
행복을 찾아서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우파상의 오리올산을 읽었다. 네가 말한 것처럼 예술은 아주 숭고하고 신성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랑도 마찬가지겠지.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래서 예술적 감성을 타거나 예술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흔히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또 그만큼 그들의 영감이 이 세상에는 부적절하게 비치는 경우가 많아 좌절하기도 한다. 우리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술이 신성하거나 좋은 것이라는 사실이 불분명해지는 때도 있다. 행복을 찾아서를 보면 우리 본성에는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는 악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더냐. 나는 현대 작품이 이전의 작품처럼 도덕적인 설교를 하지 않아서 아주 좋다. 선과 악도 설탕이나 황산처럼 화학 생성물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기겁을 하고 분개하겠지만 1887년 여름, 가을. 독서에도 힘이 있고 그림에도 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예술과 문학, 시, 소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색을 하고 무언가를 표현하고 그것이 글이 됐던 그림이 됐던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고요. 자기 자신에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